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수동이 어떻게 해서 소셜벤처와 체인지메이커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이렇게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소셜 벤처를 창업한 사람들에서부터 가치 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개개인 이르기까지 본인의 직업이나 또는 본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답으로 저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먼저 특정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체인지 메이커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커리어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 환경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더 나은 출발지가 되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청년과 여성들이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두 가지 큰 사업 부문 중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 체인지메이커 클러스터와 주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이자 가장 근간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즉 이런 체인지메이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런 공간들을 하나하나 지어왔는데요. 먼저 헤이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고 디웰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어 X라는 이름으로 그 일종의 학교, 교실을 만들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소셜벤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숲이라는 어린이집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푸는 여러 소셜벤처, 비영리 단체 그리고 이들을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사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의 은퇴한 시니어들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청년들을 연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편집숍도 있고 그 학생들 특히 취준생들이 후불제로 어떤 그런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유 교육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공간에 한데 모은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셜벤처의 창업가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 본인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팀장, 중간관리자 그리고 신입 직원분들도 본인의 어떤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회의 클래스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비단 외부의 연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회사의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강사가 되어주는 그런 회의 미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도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서로 더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느슨한 커뮤니티를 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이런 체인지메이커 멤버들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소속감 그리고 연대감 그리고 서로 지지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본인들의 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 멤버들 간의 각기 다른 여러 정보, 지식,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홀로 떨어져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나아가서 이 커뮤니티가 규모 있는 단위로 성장하면서 일종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외부의 자원과 기회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 멤버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가 보다 더 다양한 여러 이해관계자들, 즉 정부 지자체에서부터 기업,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보다 잘 연결되고 보다 큰 차원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꿈꾸면서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체인지메이커 클러스터를 성수동 지역에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 주요 매체에서 성수동과 소셜벤처라는 키워드로 언급이 된 여러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수동이 소셜벤처의 중심지다, 소셜벤처의 허브다, 또는 소셜벤처의 메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앞선 영상에서 이제 그 축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수 소셜벤처 밸리라는 이름으로 어느덧 이 지역에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제 몇몇 조직이 모여서 시작했던 이 지역 사회가 지금 성동구청의 그 발표에 따르면 320여 개의 어떤 소셜벤처가 모인 하나의 어떤 산업 클러스터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시작은 몇몇 사람들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체인지 메이커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살아가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을이 있다면 이들이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환경에 좋은 변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질문 하나 그리고 상상 하나에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여러 조사 그리고 실제 저희가 발로 뛰면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좀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런 작은 회사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어떤 부담이 가능한 그런 가격의 동네인가,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인가. 사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4-5개의 동네를 저희가 동시에 비교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직접 여러 동네를 저희가 발로 다녔는데요. 성수동에서 특히 두 가지 추가적인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숲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한강과 중랑천을 보면서 정말 여기가 일하고 살아가기에, 즉 생활 공간으로서 너무 매력적인 장소다, 동네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큰 공장들과 물류 창고들이 일부 어떤 교외나 시 외곽으로 이제 이전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지역에 조금 더 이런 체인지 메이커 또 소셜 벤처라는 어떤 새로운 색깔을 더한다면 이 지역이 조금 더 멋지게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종의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성수동에 저희가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일은 이런 루트 임팩트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앵커 조직들과 함께 이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와 이 성수동에 오기 전부터 사무실을 나누어 썼던 임팩트 스퀘어, 그리고 저희의 자매회사인 HGI, 그리고 소품 크레비스도 이 전체적인 방향성에 많이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이 성수동을 어떤 소셜벤처 생태계로 만들어 오는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모든 회사들이 지원기관이거나 투자회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돕고 있는 소셜벤처들을 초대해서 함께 순차적으로 확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소셜 벤처를 위한 조금 더 보다 특화된 공유 오피스들, 코워킹 스페이스들을 운영을 이 회사들이, 앵커 조직들이 해왔는데요. 덕분에 소셜 벤처들이 성수동에 보다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성수동이 더 빠르게 어떤 소셜벤처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성동구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성동구 차원에서 어떤 소셜벤처를 위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원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소셜 캠퍼스 온을 이 성수동에 제일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성수동을 전국의 어떤 소셜벤처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좋은 모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기사를 검색해보니 성수동의 어떤 주요 연관 검색어 중에 하나로 소셜벤처가 가장 두드러지었던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셜벤처를 하면 성수동이 떠오르고 또 반대로 성수동을 하면 소셜벤처가 대표 키워드로 떠오를 만큼 사실은 이제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멋진 색깔 중에서 분명하게 하나는 이런 소셜벤처 창업가 그리고 그 동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왼쪽 하단에 보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상상 플래닛도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성수 소셜벤처밸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만들어졌던 멋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팩트 커리어 W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본의 아니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의식에 공감한 여러 체인지 메이커 조직들, 소셜 벤처들이 합심해서 임팩트 커리어 W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트 임팩트는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각각 채용, 교육, 보육 그리고 상담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본업으로 이런 4개의 회사의 소셜 벤처가 이 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움직임에 많은 영감을 받은 또 학계의 연구진 분들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연구를 지금 총 2차례 했고 3번째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학계의 연구와 그리고 이런 소셜 벤처들의 실제 어떤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미디어와 기획 기사, 연재 기사를 쏟아내면서 실제 이 정책의 어떤 관련 정책 담당인 여성가족부에도 영향을 지금 끼치는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 성수동에 소재했던 소셜 벤처들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멋진 사례는 이제 소셜 벤처의 일종의 협의체인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지난해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임팩트 얼라이언스는 소셜 벤처와 관련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법률, 정책 그리고 지원 제도들의 소셜 벤처 당사자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채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보다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또 공동으로 이 소셜벤처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복리후생, 복지 체계를 또 갖춰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회원사들 그리고 회원사와 관계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 체인지메이커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성수 소셜벤처 밸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러 협력들이 앞으로도 더 크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던 어린이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소셜벤처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여성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사회 모든 여성들이 겪는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을 똑같이 겪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사실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 사실 소셜벤처 입장에서도 인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통 어린이집 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지만 저희 여러 소셜벤처가 모여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오픈할 수 있었고 현재 많은 회사의 어떤 임직원분들,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어떤 일과 사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런 성수 소셜벤처밸리가 양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2번째, 3번째 어린이집도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의 발표를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우연히 접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회적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서 사회적 자본, 즉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신뢰 그리고 그 위에서의 또 더 큰 협력이 얼마나 잘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제가 성수동에서
일터를 잡고 또 저는 이제 성수동 주민이기도 한데 그렇게 살아온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성수동이 앞으로 이런 체인지 메이커를 위해서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가 그 동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진 그런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곧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어떤 성수동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런 성수동 지역이 더 나은 사회적 인프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에 좋은 어떤 여러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은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 경신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이 밀레니얼이 지향하는 커뮤니티 기반 도시는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제가 사실 이 제목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성장의 어떤 어떤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밀레니얼이 지향하는 이런 도시, 밀레니얼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꿨던 사건이 코비드 19이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 굉장히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디 가든지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는 삶이 되었는데, 이 그래프는 OECD가 이제 2020년 9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한 건데, 6월 달에 비하면 훨씬 전망이 좋아요. 긍정적인데, 그리고 최근에 12월 달에도 이제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이제 9월 달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가 내년 2022년에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할 거라는 희망이 보이는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게, 그러면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를 하는 사람들은 또 모여가지고,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도심이 한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할로윈 아웃 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도심 공동화 현상. 그래서 이제 서버버나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교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면은 또 도시가 그런 식으로 쇠퇴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포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유토피안 아워스라는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왔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를 하는 게 19세기에 있었던 콜레라 바이러스 그 팬데믹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가 어떤 위기를 겪을 때 쇠퇴가 조금 진행이 되지만 도시가 소멸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류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위기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위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노동자 계층이 살고 있던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 불량주택을 재개발할 때 아직도 그 헬스 디파트먼트가 하우징 디파트먼트와 같이 일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생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잖아요. 특히 예술가 분들이나 창조계층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시가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리차드 플로리다 선생님은 이제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같은 밀레니얼들, 창조계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도시는 또 이분들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이제 그 도심 공동화 현상이 50년대, 60년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전원에서의 생활이 사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지만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전원에서의 삶을 좀 뒤로하고 도시로 버려졌던 도시로 다시 와서 그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계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번 프론티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도시 내에 있던 그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미적 가치를 갖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도심의 활기를 찾게 하는 그 뭐 많이 얘기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도시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계층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다양한 창조 계층들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점이 있는데 이번의 위기를 통해서도 저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밀레니얼은 누구일까? 이제 이 밀레니얼은 이제 세대 이론가이거든요. 이 두 분이 윌리엄 스트라우스하고 닐 하우라는 두 선생님이 91년하고 2000년도에 그 출간하신 책에서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너레이션하고 밀레니얼이 뭐 온다, 뭐 밀레니얼 라이징이라는 책에서 이제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었고요. 밀레니얼에 대한 이제 클리어한 어떤 데피니션 같은 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 전체 인구의 25% 정도 돼요. 근데 밀레니얼이 왜 굉장히 떠오르는 지금 이 시대의 최대의 소비 계층. 저는 X세대인데 97세대인데 어디서 읽었는데 97세대는 굉장히 존재감 없는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때도 대학 때 나름 앞서간다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 베이비 세대와 밀레니얼한테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계층으로 그 두 계층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밀레니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취향이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밀레니얼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직이 좀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나 이렇게 약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밀레니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20, 30대 한 55%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자영업에 진출을 하는데 이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5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 밀레니얼들이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타파크로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래요. 밀레니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여행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모두가 전문가로 너무 다양한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리고 운동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음악 뭐 영화 책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밀레니얼이 굉장히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어떤 그런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때는 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1인 출판, 뭐 독립서점 이런 걸 운영하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호텔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자기만을 위한 무슨 원테이블 레스토랑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음반, 필름 사진관 뭐 이런 거 그리고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굉장히 뜨는 동네 뭐 힙스터들 모이는 데 가면은 카페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커피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다른 게 저희 때는 이렇게 세컨핸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플리마켓이나 무슨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제 그런 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기존 세대들이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강북의 어떤 낡고 좁은 골목길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을지로거든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힙지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독립서점이에요. 그래서 을지로는 좀 재밌는 게 다른 동네하고 다른 게, 다른 지역은 이렇게 골목길을 변화시키는데 을지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골목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은 거의 바꾸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뭔가를 찾을 수 있고, 저 이 서점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는 세운상가인데 이제 그 메이커시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갤러리도 만들고 조금씩 이제 작은 애들이 만드는 창업 공간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곳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데는 경이록이라고 을지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이에요. 근데 피자집 치고는 이름이 조금 좀 촌스럽잖아요. 경이록.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원래 하시던 냉면집인데 그걸 받아서 이제 아드님이 거기 피자집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출판 막 인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귀엽게 아기자기하게 꾸미셨거든요. 피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귀국해서 먹은 피자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팝업 스토어인데 그 앞 건물에 있는데요. 근데 저기 여기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냐면 그 오프닝 아워가 뭐 이렇게 본인이 열고 싶을 때 여시는 거야. 갔는데 문 다 닫혀 있었는데 어쨌든 겉에서 보여지는 건물하고 너무 다르게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갤러리에 들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고, 저 끝에 보면은 에드워드 호퍼 그림도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밀레니얼은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진보적이고 보헤미안적이고 그 일반 대중들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세대들이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쇠퇴한 구도심에서의 어떤 스타일 있는 삶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전 세대들이 만들어진 어떤 산업 사회에서의 거점 지역을 벗어나죠. 그래서 이 성수동처럼 탈산업 사회에서 어떤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만이 쉐어할 수 있는. 근데 이러한 새로운 공간은 제가 그 오토 샤머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MIT에서 그 U 시어리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U 시어리가 그 커뮤니티의 어떤 리질리언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데,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경제 발전 단계를 0.0부터 4.0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밀레니얼이나 이제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 거기는 이제 경제 단계 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 측면을 보면 0.0일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삶이죠. 근데 1.0에서부터는 노동이 이제 굉장히 피지컬한 자기의 육체를 노예들을 통해서 이제 이 노동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제 단계 2.0부터는 이제 노동의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타임에 대한 페이먼트를 받게 되죠. 내가 노동한 시간만큼 우리가 페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 단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때는 이제 노동자 계층을 위한 좀 사회적인 보호 장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보호 장치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고용 창출이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서구 사회는 90년대 이미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실업이 대량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오히려 그런 발전, 성장이라는 게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가 그 모델을 추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역할에서 점점 더 손을 떼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한테만 이제 이익이 돌아가는 그 폴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4.0의 세상은 어떤 건가? 그거는 아까 밀레니얼들처럼 내가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연결이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런 이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의 조성,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런 공간이 이제 이런 상상 플라넷이나 아니면 성수동 같은 공간이 되는 거죠. 도시 새로운 공간 장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처럼 이런 그런 4.0 사회에서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멘토나 아니면은 자본가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서 뭐 네트워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도시 커먼즈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각각이 여기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 가지 엔티티가 있잖아요. 정부,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도시 커먼즈가 이제 어떤 활동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 핵심에 이제 커먼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자원을 서로 나눠 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다이아그램인데, 그 도시 커먼즈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게 되냐면 각 개인이 이제 커머너로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제안하는 것들을 이제 도시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먼즈 협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도시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는 이제 이네이블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 커먼즈 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논리로는 이러한 도시나 이런 그 공간을 저희가 이런 사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이제 경제적인 권리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꿈꾸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커머너스로, 그러려면 이제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엑서사이즈 할 것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논리는 뭐냐면 모든 주민들이 생산적 커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 기술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한 커먼즈를 함께 만들고, 시장은 이제 그동안은 자본이 축적되는 곳이었는데 커먼즈의 축적이 벌어지는 어떤 생성적 성격의 시장으로 변화하게 되고, 도시나 이제 제도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커먼즈의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앞서서 발표하신 그 허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맥락인데, 그 Right to the City, 이제 도시에서의 권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데이비드 하비 선생님이 이제 그 Right to the City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인디비주얼리 어떤 자신의 도시에서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커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이제 이런 어떤 도시를 바꾸려는 것들, 콜렉티브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콜렉티브 파워 to reshape the process of urbaniz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모여서 함께 노력할 때 밀레니얼이 지향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마 오늘 발제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공간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몰 브랜드 빅 스토리라는 타이틀로 해서 주변에 좋은 컨텐츠나 아니면 사람들,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에서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1호점 성수동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테스트로 냈었던 매장입니다. 매장의 목적성은 저희는 지금 오늘의 판매보다는 그 브랜드의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왜 요즘, 사실 저희가 활동을 한 지는 한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렌트에 관심을 왜 가져주실까?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강의 요청 들어오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건데, 물론 코로나 덕분에 이슈가 조금 업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다들 너무 어려워져서 그 대안으로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어렵다는 건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리테일 매장 청담동에도 거의 거리 한 절반 가까이가 빈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채워지죠. 심지어 제가 아는 빌딩은 한 3년째 비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동안은 막연히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2년 그리고 특히나 요 근래 코로나와 더불어서 그냥 우리의 일상처럼 보이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처음으로 건물주분들이라던가 다른 분들이 위기감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말씀드려도 안 믿으셨거든요. 자, 여기 마커스 알죠?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매장들이 거의 대부분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43개, 113년 다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유통기의 공룡들이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무너지고 있고 오프라인 쇼핑액은 줄어들고 있고 유통업체들도 오프라인에 포커스한 업체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그러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안 그런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상가 공실률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죠. 서울 상반기 같은 경우에 2020년 상반기만 2만 개의 매장이 줄었대요. 폐업한 숫자입니다. 자, 그거 대비 다들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저희 일상은 사실 저희가 한번 작년에 백화점에서 팝업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나이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서비스가 쿠팡이라면서요. 그분들조차도 첫 질문이 이거 온라인에서 팔아요예요. 왜? 갖다 주니까. 얼마나 편한데 왜 힘들게 들고 가겠어요. 당연히 성장을 하고 심지어 코비드 덕분에 쭉쭉 더 성장을 하고 있죠. 온라인 쇼핑몰들은 한 2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 한 해만 해도. 그럼 오프라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좌석을 이제 아예 없애는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 실험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럼 과연 리테일이라는 게 매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까? 저는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은 존재를 해야 된다고 믿어요. 다만 그 핵심 가치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온라인만이 우리한테 답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온라인도 문제는 많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광고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스팸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채널이 많아서 저의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넘어선 지는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펀딩조차도 가끔 속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손끝에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는 예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오프라인 매장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손끝의 감각에 있어 가장 예민한 종족이 한국인이죠. 어떤 박물관을 가도 사람들은 꼭 만져보길 원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래야 감각이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온라인만으로는 브랜드라던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전달하기엔 한계가 당연히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재밌게 보여줄까? 그 부분이 저희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라 같은 경우에도 인디텍스라는 회사가 이제 자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매장에서 옷을 안 팔겠대요. 매장이 더 이상 판매를 위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자, 그와 함께 해외에서들도 보게 되면 아마존고부터 시작해서 에르메스라든가 모든 팝업 스토어들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경험을 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젠틀몬스터 제니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꽤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카페를 내기도 하고요. 까르티에 같은 경우에 마침 저 전시는 제가 가서 봤었는데 불과 일주일에 동안의 팝업 매장을 위해서 빌딩을 1, 2층을 통째로 다 비웠어요. 그리고 1층은 편의점을 만들고 2층만 쇼룸을 운영을 했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도쿄 오모테산도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걸 사겠다고. 자, 팝업 스토어라는 게 과연 왜 존재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막연하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고민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서 부동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휴 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고민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오게 된 거죠. 자, 매장이 왜 존재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세일이라기보다는 브랜드를 알려주고 경험을 시켜서 그들이 우리의 팬이 되게 하는 거. 물론 렌트 입장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리테일의 입장에서 저희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람들 뭐 인터넷에서 보고 나서 결국은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전히 저희는 뭔가를 만져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팝업을 하고 인스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매장으로 넘어가는 게 요즘의 커뮤니케이션의 플로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6평 정도의 팝업 스토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 공간은 판매라기보다는 브랜드를 잘 알려주고 경험시켜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되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렌트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시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컨텐츠라든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들 많으신 분들 많죠? 자, 시작은 정말 단순해요. 제가 처음에는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었는데 정말 좋은 매장이나 좋은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많은데 뭐 강북이라든가 대부분 강남 쪽에 좋은 매장들이 없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좋은 매장을 찾아가기가 지금은 좀 나은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 어려울까? 한번 서울의 소상공인이 약 한 6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5년차 폐업률 보니까 5년 안에 한 75%가 문을 닫습니다. 75% 폐업률 적용하면 연간 인테리어비를 한 1억 조금 안 되게 잡았을 경우에 10조 원이에요. 매장 인테리어 손실비 창업비용은 80%는 인테리어죠. 연간 2조 원 이상이 상반기 2만 개 감소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사라지는 비용이 된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물론 투자 이유도 있지만 임대료랑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점, 경쟁력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임대료라는 건 분명히 무서운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강남에 뭐 성수에도 조금씩 있지만 아직은 기본적으로 도시에는 빈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임대와 임대 사이에 3개월씩 4개월씩 비는 공간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악하게 어떻게 하면 저 공간들을 뺏어와서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까라고 저희는 처음에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공간들은 대부분 건물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건물주분들은 깔세라는 형태를 하십니다. 저 어디 가다 보면 사장이 망했어요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게 깔세입니다. 그냥 월 얼마 내고 쓰는 거. 그런데 그러한 공간들을 저희가 빌려서 저렇게 연결을 해보자라는 플랫폼을 짰던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쉐어 팝업 스토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누구나 쉽게 필요한 타이밍에 본인의 매장을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 쉽게 생각하면 에어비앤비의 스토어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생산자 입장에서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거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썼는데 사실 모든 매장이라는 건 소위 오픈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면 방문율은 떨어져요. 근데 팝업 스토어라는 건 오히려 한정된 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잡지처럼 매달 아니면 뭐 2달 단위로 바뀔 수 있는 매장을 만들자가 이제 팝업 스토어의 하나의 본질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 첫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공간을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가로수길에 있는 저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건물주를 설득을 했죠. 저기가 카페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꼬셨어요. 자, 예상 매출이랑 유동성 그리고 영업시장 시간까지 저러한 시간의 데이터를 뽑아주마. 그리고 카페 장소로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22일 동안 저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5일 만에 건물주 OK 사인과 동시에 꾸미고 매장을 영업을 했죠. 그래서 22일 동안 운영을 했을 때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게스트는 한 10,000명에서 12,000여 명, 그 다음에 비지터는 18,000명 이상, 한 2만까지 갔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의 트래픽이 실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질 땐 이쁘게 잘하는데 왜 다시 하세요라는 질문까지 받았죠. 저 공간에서 과연 우리는 꼭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가라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사람들은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6평짜리 공간을 만들고 저기서 그 실험을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평양 슈퍼마켓이라고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세터민이랑 저는 굿즈들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즌2로 해서 아예 저렇게 아트샵으로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브랜드를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수동에 없는 제가 가고 싶은 컨텐츠들을 모셔오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독립출판 서점인 스토리지 북앤필름, 그 다음에는 우보농장 이근희 농부님을 부탁을 드려서 토종뼈를 가지고 팝업 매장을 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다 전시 세팅을 하고,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랑 쉐어하고 그 가치를 알려줘야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과 더불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2호점을 내서 저 공간을 이제 또 재밌는 것들을 했었고요. 제일 이슈가 됐었던 건 아마 편의 슈퍼마켓 다음엔 성수당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하도 다들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로를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성수당이라는 이름의 점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서 유명한 무형문화재 무당 선생님을 모시고 팝업 카페 겸 점집을 내서 이 선생님이 와서 점을 봐주셨죠. 점지 받으신 분들이 대박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자, 실제 안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점 보는 공간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올 연말에는 지금 내년 신년을 위해서 연화장 팝업 스토어를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는 6평짜리 공간이지만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다라는 것들도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사이즈를 주면 좋지 않을까? 채우는 에너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러한 공간, 저 6평짜리 1호점 같은 경우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커스텀 멜로우부터 시작해서 프렐류드 스튜디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공간이 지금 아마 영상들이 같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불과 제가 한 10여 분 찍었어요. 전날 하루는 아마 가장 역대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하루 중에 하는 것 같고 1호점의 평균 트래픽이 성수기 기준으로 따지면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게 한 15분 정도 제가 찍은 거예요. 그냥 저게 아마 코로나 직전이어서 작년이어서 그나마 좀 더 트래픽이 많았을 것 같기는 한데 성수 지역은 코로나 이후에도 전년 대비 전체 트래픽이 상승을 해서 전체 트래픽 평균치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기 1호점 공간의 하루 트래픽이 성수기 기준으로 6,500명입니다. 아마 인터넷 CPC 단가로 따지면 실 트래픽 6,500이면 꽤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한 달이면 약 20만 명. 그럼 팝업 스토어라는 걸 광고판이라는 가치로 해석을 하면 분명 재미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손들도 왔었고, 그 다음에 시랜드, 그 다음에 트루스페이퍼라는 문구 브랜드. 저 공간은 저렇게 매달 바뀝니다. 레어로우라는 가구 브랜드,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일보 포린이라는 지식 서비스가 저긴 또 3주 동안 작년에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했었죠. 그리고 앱손이 올해 또 왔었고요. 저건 희망 책방이라는 컨셉으로. 그 다음에 키미너라는 부산에 있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분을 모시고 와서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베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비 맥주죠. 에비 인베브에서 하는 캔 와인 브랜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엔 설이라고 가수의 팝업 스토어, 앨범 런칭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만들기도 했어요. 공간이라는 건 저희는 이렇게 재밌게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베이브고요. 그리고는 부산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렌트 부산이라는 공간을 내고, 부산 렌트 부산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제일 이슈가 됐었던 게 초대장이죠. 자갈치 시장에서 보내는 초대장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저렇게 해서 한 400장 정도의 오징어를 구워서 전국에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결국 오프라인 스토어는 그리고 브랜드가 만들어야 되는 건 브랜드에 대한 존경과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프라인이라는 건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쌀을 하나를 팔아도 어떤 가격에 팔고 그거에 사람들이 만족할 것인가. 이건 브랜드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의 영역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공간이란 저희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TV처럼 TV를 어떤 건물이냐 어떤 인테리어냐보다도 거기에서 어떤 방송을 틀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TV의 선택도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라는 걸 오히려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팝업 스토어라는 건 특히나 대기업들이 아니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도 즐겁게 성수동에서 여기저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어떤 컨텐츠를 재밌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게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5km 북스가 저희랑 첫 번째 팝업을 했었던 브랜드인데 팝업 이후에 1년 동안 온라인 판매가 30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판매가 전체 매출 볼륨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프렐류드 같은 브랜드도 아까 문구점 브랜드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2주 팝업 이후에 5개월 뒤에 성수동이 또 왔거든요. 그 6평짜리 공간. 그 6평짜리 공간에서 하루에 200~300만 원어치를 팔면서 심지어 그 5개월 사이에 팔로워가 정확하게 200% 성장을 하더라고요. 푸린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같이 가보자라는 얘기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치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가치는 분명 예전에 단순 판매를 위한 공간이 아니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4호점을 얼마 전에 냈어요. 그래서 이대 쪽에 서대문구청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대는 스타벅스 1호점이 처음 생겼던 거리입니다. 지금 그 상권은 완전하게 망가진 상태예요. 그 공간에서도 과연 새로운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서서히 더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실험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한 2~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수동에서 저희가 렌트를 처음 시작할 때 첫 1년은 저희끼리 놀고 정말 작은 브랜드들이 조금씩 왔다라고 하면 2년 차부터 서서히 조금 더 준비된 브랜드들이 오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브랜드들과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결국 거리가 바뀔 때는 충분한 사인들이 쌓이고 컨텐츠가 쌓인 시점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들을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총 현재 4개의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달이죠. 고생이 많습니다. 5번째 공간으로 이제는 백화점에도 한번 컨텐츠를 넣어보자. 사실 똑같은 이유예요. 백화점이란 공간들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갈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제공해서 과연 사람들은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입점하는 브랜드들이 더 비즈니스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오프라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렌트와 함께하는 브랜드들이 짧게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리스크 적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으로 따지면 항상 저기 지난달에는 뭐였는데 오늘 또 바뀌었네라는 즐거움. 그런데 심지어 그게 우연히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본인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라고 하면 그 브랜드를 찾아가고 같이 팬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의 오프라인 매장이 앞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저희는 5호점을 내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재밌는 일들을 성수동에서도 벌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성수동에 사실 뭐 N스페이스라든가 다양한 상상 플래닛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들과도 이러한 즐거운 컨텐츠들을 넣는 활동들을 확장을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렌트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D&D의 김도현입니다. 네. 앞서 세 분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사업에도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발표 주제는 에피소드가 제안하는 도시 주거 생활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에피소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 SKD&D에서 하고 있는 주거 브랜드입니다. 이제 1살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실적보다는 꿈이 더 많은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뭐 많이 변화하겠지만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어떤 도시 주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화면에 조금 다른데. 예, 그 이야기 시작은 저희 작년도 브랜딩 할 때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소위 MZ 세대들의 생활과 주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스타코그래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스타코그래피는 이제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이미지들을 다운로드해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당시 저희는 이제 총 한 7만 6천 장 정도의 이미지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일단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MZ 세대들은 저의 세대와는 좀 달리 굉장히 독립과 자취와 월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드디어 자취 시작, 뭐 기념 파티를 할 정도로 자취를 하고 자립을 해서 자기만의 생활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밥과 어떤 편의점에서 가져다 먹는 음식들, 배달과 프레밀 같은 것들에 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의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게임도 있고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컬렉션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간에다 반영을 시켜서 자기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같은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단순히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집은 작게 짐도 간편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훨씬 더 즐기는 여행이나 한 달 살기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한두 군데의 자기의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뭐 북토크나 뭐 많이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 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주변과의 관계성들을 갖고서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없었는데 오늘 이번 발표 때문에 조금 더 보니까 역시 랜선 집들이나 홈오피스, 홈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인스타에서의 어떤 이미지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뭐 종합을 해보면 그 MZ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취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취미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고 거기서 자기의 이웃이나 자기 친구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 얘기는 사실상 그것이 로망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주거의 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렇게 꾸미기 위한 것은 입주자의 몫인 거고 그런 것들이 잘 통합이 된 공급된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가 현실인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기존의 주거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MZ 세대들의 굉장히 상당수 부분이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임차 임대를 해서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임대인과 개인 임차인 간에 그리고 그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걸 그 중개를 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임대업자가 갖고 있는 물건은 이제 주택업자로부터 이제 매입 구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임대업자의 관점에 맞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임차인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중개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가격이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가 높은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의 어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공간에 대한 생활이라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그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은 사실 뭐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논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토지가 한 평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의 용적률과 최대의 전용률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수의 주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산업사회에서의 자본 논리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가 공급 부족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편일률적인 유닛 구조와 될 수 있으면 같은 형태의 가구들을 대량으로 해서 원가를 낮춰서 공급해야지 효과성이 극대화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과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한정됩니다. 밖에 있는 복도라든가 이웃이라든가 1층에 있는 입구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는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걸 잘 운영을 하고 그걸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는 당연히 과거에 자기가 가족들하고 살 때랑 달리 여러 가지 그 집안은 살림살이에 관련된 일들을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끼리 나눠 하던 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 1인 가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앞에서 보셨던 그런 로망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모두 다 입주자의 몫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저희 이제 그 D&D에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이제 정말 선진 사회, OECD 사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앞에서 봤던 MZ 세대들의 그러한 개인 취향적인 것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더 미트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상품을 고민할까에 대한 거가 저희들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가 주택과 어떤 소유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런 기존에 있는 주거에 대한 관점을 어떤 주거와 경험의 관점으로 좀 바꿔서 접근을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 소유, 뭐 재산 가치, 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어떤 스펙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앞에서 보셨던 MZ세대의 로망에 맞는 그러한 임대주거의 형식을 취한다면은 거기에 좀 인간을 넣고 공유와 경험을 넣고 생활 가치라든가 각자의 이야기와 행복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저희 회사에서 저희 사업을 할 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아직도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는 주거문화 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주거 하드웨어를 뭐 설계하고 만들고 시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보면서도 그거를 보는 관점이 이 시설에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살고 또 그런 것들을 여기다 놓고 가고 또 새로운 삶이 또 들어와서 살다가 또 떠나시고 그러면서 여기 건물에는 그러한 다양한 산들이 이렇게 점점 겹겹이 쌓여나가는 그런 라이프 스토리지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 네임이 이제 에피소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살다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겹겹이 쌓여있는 라이프들을 속에서 본인들의 에피소드를 새롭게 만들고 또 본인들의 에피소드를 또 남기고 하면서 본인들의 그 삶을 더 좀 발전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고 그 에피소드란 내용이 저희들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설계했다기보다는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에 블랙박스 같은 스퀘어를 둬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들 여지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좀 깊은 거는 뭐 작은 자랑이지만 올해 그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젊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저희가 작은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제가 기뻤던 이유는 그 상의 내용이 그 보통 디자인 어워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시각적인 디자인 또는 뭐 로고가 어떻게 예쁘다 뭐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파트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희들의 이런 그 브랜드에 대한 관점과 그런 스토리들이 고객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외국에 있는 심사위원들한테도 같이 공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소개가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SK D&D에서 그 관련된 이제 주거 사업을 좀 총괄하고 있고 뭐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SK 인베스트먼트랑 또 저희 PMC를 설립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오퍼레이션을 좀 총괄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뭐 SK D&D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희 외에 사실은 이제 공유주거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주거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회에다가 그런 서비스를 내놓는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분들이 사실 지향하는 부분들은 조금 표현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그 주거를 보는 관점이나 문제점이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대안주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나 뭐 주택 형식이 아닌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대안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숙집, 뭐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쉐어하우스, 뭐 펜션, 뭐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도 있고 코리빙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과거에는 어떤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에서 정의했던 그 용도에 대한 것들을 갖고서 주로 봤다면 점점 더 고객들이 그 주거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을 둔 가치를 담아서 상품화시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 주거라는 형태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 주거라는 단어를 놓고서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협의광이 이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치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멀티 유닛 컴플렉스 당연히 임대 형태겠지만 멀티 유닛 컴플렉스이지만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가치라는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편의 서비스에 국한될 수도 있고 자기 이웃들과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유 공간을 제가 쓰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그런 가치를 같이 쉐어하는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적으로는 이제 업무적으로 같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주거 자체에만 국한돼서 하는 서비스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 뭐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그런 거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저희가 뭐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평균 임대료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숫자들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가지 효과성들을 볼 수 있는데 규모 경제를 아직 이루고 있는 그런 발전 속도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현재는 한 2만 가구 내외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공유 주거의 지금 가구 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의 그런 저희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페네트레이션을 좀 저희가 좀 적용을 했을 때는 그 규모가 한 4년 내에 뭐 한 4배 이상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그 상반기에 저희 여러 가지 이런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을 한번 좀 취합을 해봤더니 한 24년 정도 되면은 한 6만 7천, 한 7만 세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아마 올해 저희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 민간 사이드에서 늘리는 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생겼고 반대로 또 공공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유 주거에 대한 어떤 그 티피컬한 좀 특징들을 한번 좀 같이 보면요. 대부분의 공유 주거들이 굉장히 이제 교통이 편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 대부분 다 400m 반경 내에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200m 내외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일반적인 저희의 임대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플렉시블한 어떤 그런 계약 형태를 갖고 있어서 평균 거주 기간도 6에서 11개월 정도로 좀 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큰 모수가 작아서 좀 한계는 있지만 한 150세대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공유 공간 서비스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개인이 들어가 있는 개인 공간 보통 뭐 5평에서 10평 사이인데 그것들이 자기가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공유 공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자기가 사용하는 공간은 자기가 계약했던 한 25% 정도가 더 많이 쓸 수 있는 효과성을 갖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을 다 감안했을 때는 전체를 다 따로따로 자기가 구매하는 것보다는 5에서 10% 정도의 비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만 해더라도 뭐 보통 뭐 몇천 세대, 몇만 세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몇백 세대 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원가 측면에서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서 어포더빌리티는 향후에도 계속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코로나라서 한번 적어놔 봤는데 저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뭐 플러스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게 훨씬 더 많았고요. 올해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어떤 공유의 어떤 가치를 훨씬 더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근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어떤 코로나 환경이라는 것들이 결국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저희의 생활 반경이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거라는 거가 공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또는 뭐 취미 활동들 거주하는 평균 거주 시간이 되게 늘어나는 거죠. 공유주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집 밖만 나가면 바로 퍼블릭으로 되는 상황인데 공유주거는 누군가가 운영 측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퍼실리티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훨씬 더 자기 개인하고 퍼블릭 사이의 어떤 그 커뮤니티 상의 어떤 완충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의 안정성 또 혼자 지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한계나 외로움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주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결코 이게 계속 그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들이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공유주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대안주거의 어떤 한 형태라기보다는 이것이 MZ 세대가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이나 사고 방식,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어떤 디지털 시대에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독 경제라든가 뭐 무슨 공유 경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논리랑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성수에서 에피소드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좀 초기 실험으로서 저희들이 강남역에서 티에이블이라는 것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우선 커뮤니티라는 것이 워킹한 거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초에 에피소드를 두 건물을 이제 성수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를 사실 기획하고 담아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이 건물들이 저희가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사서 일부 고치고 좀 손을 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전 유닛에 적용 못했지만 저희도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5평에서 한 7평대까지 있는 건데 그 면적을 어떻게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방법이라는 거가 저희들 이제 유닛 들어가면 대부분 가구로 꽉 차 있고 또 그나마 그것도 뭐 화장실이 뭐해서 벽으로 다 구분돼 있죠. 그래서 한번 그 벽들을 오픈형으로 바꿔보고 그 가구라는 것들을 좀 걷어내고 훨씬 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취향이 반영돼서 좀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좀 바꿔서 넣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객들이 자기 취향을대로 좀 운영 공간을 갖다 끌고 가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장을 짜주는 대신에 그런 그 가변형 그 가구들을 넣어서 본인이 뭐 책상을 놓고 싶은지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옷에 대한 수납공을 더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월패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지만 저희들이 렌탈 서비스를 좀 넣어서 가구 렌탈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정도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렌탈 가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이케아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한 층에 있는 6개 유닛을 저희가 이케아와 같이 이제 테마별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케아는 가구업체지만 사실은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브랜드고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한번 테마별로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만들어보고 고객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컨셉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룸 클리닝이라든가 런드리룸, 뭐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피트니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 모빌리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킥보드 업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스테이션도 만들고 공유 전기차도 운영을 해보고 몇 개 층에서는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만들어서 분쇄기를 설치해서 사용도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한번 넣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한번 보고 있고요. 해보니까 뭐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로 가장 큰 고민들이 뭐 이런 거죠. 뭐 보안하고 택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서로 컨플릭트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생활 편의와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매칭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앱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성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공유 주방이라든가 뭐 터킹룸 등 라이브러리 같은 생활 공간도 만들어서 쉐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좀 뒤쪽은 좀 많이 생략을 하고 그러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라운지라든가 커뮤니티 활동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뭐 복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주거 공간으로서 탈바꿈시키는 노력들 이런 걸 좀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도들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가 내년도 되면은 지금 현재는 에피소드 자체는 200세대, 저희들 딴 쪽에서 운영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포함해서 70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로 한 3,000세대 정도로 내년 말 되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유에도 있고 신촌에도 하나 이제 들어오고 서초에 2개,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인 9위를 이제 에피소드로 상품을 좀 바꾸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예정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 그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들이 가치를 어떤 걸 지향하느냐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여기 있는 말씀드린 오늘 요 건물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그라운드 브레이킹부터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맞게끔 지금 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는 물론 단순히 도시 주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는 리빙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에서의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생활 서비스의 외부에 많은 크리에이터들하고의 연계성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사업 방향성들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조정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준비했던 내용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성수, 공간을 활용한 도시메이커 주제로 멋진 발표를 해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 인사이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연사 대담 진행을 맡은 공간 밸류업 컴퍼니 엔스페이스 정수현입니다. 발표 잘 듣고 계신가요? 너무 유익한 발표였고 사실 현장과 또 어떤 소셜 벤처 밸리의 이 성수동이라는 사회혁신가의 도시의 주제에 맞게 너무나 멋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참 많이 배우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신청하실 때 어떤 질문들을 하실지 미리 좀 모아보았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질문을 나눌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500명이 넘는 분들이 많이 미리 사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0분밖에 되지 않는 대담 시간이어서 아마 각 연사분들에게 한 질문씩 드리고 또 상호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루트 임팩트의 허재영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수동을 사실 아무도 소셜 벤처나 이런 사회혁신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아무도 없던 시절부터 2014년부터면 7년 정도 됐는데 사실 준비 기간까지 하시면 10년 가까이 굉장히 깊이 있게 루트 임팩트가 초기 이제 거점을 만드시는 일을 해왔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감동도 있었고 상상 플래닛을 함께 일하는 저희들도 그런 맥락 속에서 있어서 되게 좋았었는데요. 이 10년을 함께 이 성수동의 판을 만들어왔던 초기 프론티어로서 아마 후속적으로 공감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걸 지켜보셨을 텐데 앞으로의 성수동, 넥스트의 성수동의 10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초기 이 판을 만들으셨던 분들 또 루트 임팩트의 생각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 그런데 저의 바람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공간, 동네 그리고 어떤 이 도시라는 그 장소가 어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각자 다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처음에 지으려고 하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그 공간, 시설에 대한 소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었어요. 성수동이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떤 도시 또는 어떤 지역, 동네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 하우스가 되는 일종의 타운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꿈꿔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그런 꿈을 좀 꿔보게 됐는데요.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인 진보라든지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 인류가 모두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과 생태에 준 어떤 그런 부담, 그리고 그 부담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그 한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을 조금 더 나은 지점으로 저희가 회복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역이 도시화가 될 텐데 이제 도시화를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에서는 기존의 도시의 모델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도시의 상을 같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도시화를 진행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우리 모두가 나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루트 임팩트도 이제 성수동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린 지 6년이 넘었는데요. 성수동의 중요한 어떤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 이 더 나은 어떤 도시상을 함께 그리고 어떤 인류와 자연을 위한 어떤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더 아이디어도 내고 뛰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발표 속에서 루트 임팩트와 또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가실 것들을 충분히 이제 들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밀레니얼 세대와 커뮤니티 기반 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경신원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사실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변화를 촉진해가는 그룹들이 창조 계급,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분들이고 사실 성수동에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좀 학자의 시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여기 성수동에 머물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창조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역신과 스타트업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제조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공장 이런 파트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힙한 문화도 있지만 되게 낡고 오래된 공장이 공존하는 되게 독특한 형태의 도시 형태를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좀 참여자들 중에서 정부기관이거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세대들을 같이 공존하게 하는 커뮤니티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만 나한테 나는 좀 발제도 너무 어려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전에 약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원하는 도시 형태가 혹시 다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경제 매트릭스 발전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다 그러니까 세대라기보다는 그 시대별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도시학자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인 제이콥스 선생님하고 로버트 무세를 만약 비교를 하면 우리가 제인 제이콥스 선생님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골목길에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로버트 무세도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하이웨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저희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또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한 그 다양성 뭐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계층 도시를 더 재밌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양한 계층이 이곳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더 도시를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여러분만 있어봐요. 20, 30대 난리 날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나는 오히려 매니팩처링 그것이 있는 게 훨씬 재밌고 을지로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는 성수동이 재미있는 이유는
197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를 막 일으켰던 그 시점부터 지금 2020년까지가 다 존재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한 공간에 압축된 우리의 발전사를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서울에 있지만 서울 같지 않은 곳, 성수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수동이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곳의 변화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이 만들었던 그 공간에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했던 거를 우리가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을 하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뭐 트라이 앤 에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그 시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도를 해봤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는 다 겪어본 걸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거지. 지금 젊은 세대가 처음부터 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존 세대가 했던 거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서로 배울 수 있고, 아까도 도시 커먼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팩터가 4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스몰이고 로컬 단위로 있고 오픈니스가 되게 중요하고 커넥트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들이 이제 서바이벌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 사회를 만들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배워가고 서로 소통하는 거, 커넥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로 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기존 세대의 정책 입안가나 도시계획가도 어느 누구도 오늘 내가 한번 이 도시를 망쳐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걸 좀 어떻게 잘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된 거지. 비판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트라이 할 때는 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기다려주고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서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본질적인 대답을 주셔서 좀 와닿았던 부분은, 사실 저희가 상상 플래닛 운영하고 또 사회혁신가를 위한 도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좀 한계점도 있어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좀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조화롭게 펼쳐가는 부분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화롭게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것들에서 이제 실패한 사례들, 대표적으로 이제 공실률이라는 굉장히 좀 무거운 부동산과 어떤 도시의 문제들을 이제 아주 극렬하게 보내주셨던 프로젝트 렌트 최연석 대표님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너무 많은 기획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미 프로젝트 렌트가 핫하고 굉장히 오래 핫한 팀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건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시각에 맞게 컨텐츠화하고 가볍게 접근하지만 그들의 컨텐츠가 퍼져갈 수 있는 미디어로서 해석하신 부분, 그런 게 너무 좀 재밌어서 이런 좀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궁금한 건 좀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프로젝트 렌트에 내 컨텐츠를 올리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제가 봐도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렌트만의 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공간 기획 혹은 브랜드 연결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도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팔려고는 오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수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고 저희가 만든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인지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즐기는 결과로 구매가 이어지는 거지, 팔려고 하는 순간 재미없어져요. 오프라인의 매장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뭔가를 내가 막 팔 거야 라고 주입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러면 온라인이 더 편해요. 그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렌트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 갈수록 코비드 덕분에 더 재미가 없잖아요, 일상이. 저희는 일상에 약간 좀 더 기대되는 두근거림을 동네에 하나씩 넣어주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 같고,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브랜드가 힘들게 오프라인에 나왔다면 평소에 보여주지 않는 즐거운 다른 이야기들을 해줘야 사람들은 같이 즐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산자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는 걸 깔았다라는 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고 브랜드라는 건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걸 오히려 컨셉으로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뭐 아는 그 브랜드가 정말 그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왕홍이 온다고 한국에서 3개의 샵을 지정했는데 이 브랜드를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틀 만에 급조한 매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홍이 계약 시간을 오버하고 원래 계약 시간이 한 20분이었거든요.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갔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결과 더 재밌는 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궁금증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대표가 나중에 하는 말이 야, 이 동네 이상해. 왜 홍삼이 팔려? 하루에 홍삼이 한 200만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팔려고 만든 매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상은 어릴 때는 항상 뭘 봐도 재밌어요. 왜? 본 적이 없는 거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두근거려서. 근데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팝업 매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걸 보여줘서 두근거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단순하게 보통 매장들, 공간들 많을 때 인스타 스팟 몇 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개팅에 이 사람을 좋아할 포인트가 몇 개인가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퀄리티 파일, 정말 의미 있는 양이 아니라 이제 퀄리티 관점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한 가지의 경험을 전달하고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수 있을까가 사실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 게 앞으로의 부동산이나 공간, 도시 공간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입지나 이런 게 뭐 여전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뭐 인테리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공간 기획자들이 있어야지 유효한 어떤 기능들이 될 거다, 변화될 거라는 점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사실 가장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거 문제인데요. 이제 SK라는 큰 기업에서 이 1인 가구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뭐 주거 시장에서는 마이너리티한 영역일 수도 있고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영역일 수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의 어떤 기획들과 결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공유 주거 또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SK만의 사실 좀 약간 이런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장 전략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많은 지금 주택 관련된 분들이 에피소드의 전략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의 노하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노하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경쟁자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농담이고요.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셨던 분들인데 실리콘밸리도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이루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부동산 분야라고. 테크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생산성이 뭐 몇만 배 이상씩 다 이제 향상시키고 그랬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계속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롭텍 관련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SK D&D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부동산이나 주거 시설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행화돼 있고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고객 관점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고객들을 세그먼트를 나눠서 각각의 마켓에 좀 맞는 뭔가의 상품을 디자인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되게 약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결국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요건이 많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부동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낸싱이라든가 투자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검증된 모델이 아니라서 투자 결정이나 돈을 빌려주는 결정들을 못 해줘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D&D 같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뭐 브랜드를 가지고 신뢰도를 갖고 살 수 있는 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좀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동안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위에서도 그렇게 또 믿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씩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거는 저희들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활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상 서밋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바이더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서 전체 수익을 만들어내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뭐 뚜렷한 솔루션은 없고 저희들 그때그때마다 일하기 바빠서 부족한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같이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큰 기업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장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시장에 들어오신 게 되게 반가웠던 부분인 게 이제 도시가 점점 또 안정성이 깨지면서 이제 인재들이 이제 도시 바깥으로 계속 밀려나는 현상을 사실 다시 좀 홀딩해주는 역할로서의 이 부동산 개발은 굉장히 좀 기업들에서는 되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사회혁신가를 위한 도시가 되려면 이런 주거부터 다양한 이제 공간을 관련된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분 정도여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 연사자분님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허재영 대표님과 경신호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공통 질문인데 한 30초에서 1분씩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짧게 드리고 질문은 복잡해서 너무 죄송한 부분인데요. 성수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민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사회혁신가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현장에서 성수동을 사실 거점을 시작하셨던 입장에서 또 밀레니얼들의 도시 조건을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각각 좋은 사회혁신가들의 도시 조건을 위해선 이런 것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재영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길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사실 네, 그 각 지역의 맥락이 있고 또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실은 참 뭐 하나의 획일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냥 저희의 사례와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뉴욕의 사우스 브롱스라는 지역에 이제 헤이그라운드 브롱스 지점을 이제 내년 상반기 오픈을 준비 중인데요. 사실 저는 어떤 지역사회 문제는 그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출발은 일단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회 혁신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서부터 그 현지에 계신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좀 담론을 형성하면 좋겠고, 그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서 그 문제를 정말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를 좀 마련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알아서 그들이 열정을 갖고 문제를 풀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신호 박사님께도 부탁드릴게요.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도 발표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굉장히 많고 그 친구들이 나는 서울에 굳이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서로가 나누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인프라 이런 상상 플래닛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부도 그렇고 그것이 도시 커먼즈다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정책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더 모여서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공간, 새로운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발제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멘토나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 어떻게 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분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굉장히 작은 소프트한 것서부터 이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속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인 정부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롱텀으로 이 친구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적극적인 지원 방법, 민간하고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길게 보면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과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피소드 성수 김도훈 본부장님과 프로젝트 렌트 대표님께는 두 분 다 너무 성수동에서 핫한 공간들을 지금 만드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뭔가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협업하려면 이런 게 좋다라는 것들을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해야 되나요? 네, 프로젝트 렌트 대표님부터. 저희랑 협업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수동이라는 공간에서 어찌됐건 증명을 한 부분도 있지만 팝업이라는 걸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작년 1년만 한 30여 회 이상 했거든요. 올 1년만. 그만큼 해본 경험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간접으로 체험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어에 대한 저희만의 인사이트는 또 다른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걸 기반으로 같이 해본다라고 하면 저희 뭐 사실 이미 성수동에 많은 인프라와 파트너들을 통해서 더 이왕이면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채팅방에 많은 제안 던져주세요. 우리 김도현 본부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희 뭐 에피소드는 주거기도 하고 또 저희 제가 하고 있는 게 성수낙낙이라고 상업시설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굉장히 컨텐츠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성수동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저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룸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파시고 상상 플래닛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요거 그럼 스크린 특별 캡처. 네, 그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들 한 자리에 모셔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지만 서밋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깊은 이야기들은 또 채팅방과 이후 소통을 통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발표와 현장에서의 사례들이 아마 이제 사역신가의 공간으로 출발하는 상상 플래닛에게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와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부 대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